신왕국 시대에 들어선 이집트는 그 문화가 융성함에 따라 파라오 또한 그들의 종교관에 어울리게 신성한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신성한 지배권을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사제의 도움이 필요했고, 따라서 사제들의 권력도 점차 강해졌습니다. 고왕국 시대의 화려한 신전을 짓고자 국보를 털다 점점 왕권이 약해졌던 과거를 답습해선 안 되겠죠? 그래서 제18왕조의 10대 파라오인 아멘호텝 4세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원전 1300년대 아멘호텝 3세가 먼저 사제의 권한을 줄이려 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사망하자 아들인 아멘호텝 4세는 이름을 아톤의 광이라는 뜻의 이크나톤으로 바꾼 다음 종교개혁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이집트는 아몬라를 대표적인 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북유럽 신화의 오딘이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같은 존재로 여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크나톤은 그에 따라 아몬 신전의 사제들의 권한을 지우기 위해 아예 아톤 신 숭배로 완전히 돌아서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따라서 사제 계급을 먹여 살리기 위한 종교로 전락해버린 아몬라 대신 생겨난 아톤 신 숭배로 사제의 수는 크게 줄었고, 파라오는 다시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크나톤은 평민을 위해서도 많은 힘을 쏟았는데,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를 위한 마을을 지은 것입니다. 호화로운 건물 건설을 모두 중지하고 평민을 위한 주택을 보급했으며, 난로와 화장실을 갖추게 하여 집 밖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용변을 보는 일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추가로 아몬신을 위해 바쳐진 모든 토지와 재산도 농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겐 너무 포퓰리즘에 가까웠던 탓일까요? 부유해진 평민들은 이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교육을 등한시했으며 이집트는 서서히 영토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이크나톤은 전쟁마저도 피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기득권을 상실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의 아들인 스멘크카라도 일찍 사망하고 동생이 다시 파라오가 되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투탕카멘입니다. 구독해주세요. 투탕카멘이 이제 와서 유명해진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도굴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왕묘란 점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며 왕가의 계곡에 위치한 묘소도 모조리 약탈당했지만, 기원전 1140년경 람세스 6세의 무덤을 만들던 인부들이 투탕카멘의 묘소 입구 근처에 오두막을 짓고 퍼낸 흙더미를 쌓는 바람에 자연스레 투탕카멘의 무덤은 흙에 파묻혀 1900년대까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무덤엔 온갖 황금 보물로 가득했는데, 권력을 틀어진 사제들 틈에서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던 그의 무덤이 이렇게 화려할 정도였다면, 다른 강력한 파라오들의 무덤엔 과연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역사학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투탕카멘까지는 파라오의 권위가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였으나 19왕조가 들어서고 이집트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들어봤을 람세스 2세가 파라오가 되었을 시기엔 다시금 이집트는 안정기를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집트와 끝도 없는 전쟁을 치룬 히타이트로 인해 이집트 역시도 군사력의 정점에 서 있었죠. 이집트는 누비아인, 리비아인, 가나안인 등 여러 외국인 민족으로 구성한 용병대에게 서로가 경쟁하게끔 만들어 전투력도 막강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현재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서부까지 영토를 확장한 상태였는데, 람세스 2세 때인 기원전 1275년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오론테스강 근처에서 아주 강력하게 한판 맞붙게 됩니다. 히타이트 첩자가 전하는 가짜 정보를 믿어버린 람세스의 군대는 히타이트에게 기습당하며 괴멸할 위기에 처했으나, 결정적 전투와 코앞인 상황에서 히타이트 병사들이 쑥대밭이 된 이집트군 진지를 약탈하는 데 정신이 팔려버렸고, 나머지 이집트군이 가까스로 히타이트를 몰아냅니다. 이렇게 양쪽 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물러간 이후 두 국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전쟁은 일단락됩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엔 이민족의 침입도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탄생하며 히타이트의 영향력이 확연히 줄어갔고, 에게해를 중심으로 다른 민족도 번번이 이집트의 외곽 지역인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이죠. 람세스 2세는 엄청난 건설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아부신벨 대신전 또한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건설되었죠. 신왕국 시대의 황금기에 걸맞게 재위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신전을 짓기도 했고, 건축인부들에게 유달리 호의적으로 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과 일꾼들은 람세스의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큰 명예로 여겼다고 전해지죠. 반면에 그가 죽은 뒤엔 그의 미라는 위대한 왕에는 어울리지 않는 각종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도굴 때문에 기원전 1000년경엔 한 신전 근처로 옮겨져 숨겨졌고, 1800년대까지 안전하게 보존되었으나 이후 도굴꾼이 발견해 람세스 2세의 미라와 함께 있던 부장품들을 밀매했죠. 그 과정에서 미라는 곰팡이가 피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문가들의 손길로 깨끗해진 미라에서는 람세스 2세의 모습이 밝혀졌습니다.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섞인 금발에 하얀 피부에 건장한 노인이었다는 점. 다만 동맥경화증과 척추관절염이 있어 사망 직전엔 힘들게 걸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신교의 출애굽기, 카톨릭의 탈출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인들의 이집트 대탈출 역시도 이 비슷한 시기에 이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람세스 2세 시기인 기원전 13세기 또는 그 이전인 기원전 15세기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이들 유대인은 일부가 이집트로 건너갔을 때 힉소스인들에게 잘 대해주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힉소스가 물러간 뒤엔 노예로 전락해 도로나 신전 건축에 동원되며 고통받았다고 하죠. 홍해를 건넌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해 그들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기와는 별개로 이집트는 강력한 국가를 가꾸고 있었음에도 아직 정확한 기원을 알아내지 못한 해양 민족의 대대적인 침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이 지나며 세티 1세, 람세스 2세, 람세스 3세에 걸쳐 계속된 해양 민족의 침입은 이집트가 여러 차례 물리쳤음에도 서서히 이집트 외곽 지역의 땅을 잠식해 들어갔고, 결국 이집트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산발적인 부족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서로가 연맹을 꾸려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나톨리아 반도와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강성한 나라들을 상대로 대규모 침입을 일으켰습니다. 국가가 사라지거나 반토막 나고 경작지가 황폐해지는 등 대부분 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이집트만큼은 그들을 완벽하게 몰아내는 데 성공했죠. 람세스 3세는 강력한 해군을 육성해 바다의 적들을 일거에 전멸시키고 육상으로 건너오는 적도 완벽히 막아냅니다. 이러한 해양 민족의 침입은 기후 변화로 가뭄과 역병이 들자 다른 지역에 살던 민족들이 대거 이동하며 발생한 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집트는 점차 쇠락하며 리비아인 쿠시 왕국 출신의 흑인들, 아시리아인 페르시아인들에게 계속해서 정복당했고, 이집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진 않았으나 로마의 영향을 받기 전까진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집트의 다음 이야기는 이전에 연재하던 로마 시리즈가 끝난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그 미스터리 쪽으로 좀 자료를 찾아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미스터리인데요? 한 가지가 아니라 좀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재밌는 것만 다시 추려가지고. 미스터리 장르 하면 또 나지. 나를 빼먹을 순 없지. 근데 아는 게 없잖아.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하는 거지 자료를 조사해오는 게 아니잖아.